우리 당뇨가 무서운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합병증인데요. 이 합병증 모두 미세혈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결국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소에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당뇨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당근이나 비트 같은 채소 경우에는 익혀서 드시면 혈당 지수가 올라가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는 채소들도 있거든요. 우리 당뇨인들이 가장 맘 놓고 드실 수 있는 채소는 바로 안녕하세요.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인에게 채소가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당 흡수가 늦춰지고 그 결과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당뇨가 무서운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합병증인데요.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초신경병증, 망막병증, 그리고 신증 이런 세 가지 합병증 모두 미세혈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결국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채소에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채소 섭취가 평소에 많았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인슐린 민감성도 굉장히 높고 당화혈색소도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지는 않아요. 채소는 사실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복부에 가스를 유발한다든지 팽만감 그리고 복통, 설사 같은 소화기 불편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채소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다른 영양소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같은 섭취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는 근육이 좀 부족하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에너지가 부족하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채소만 먹는 것도 그렇게 권장하지 않겠고요. 적당하게 먹으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또 특정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환자라고 하면 채소를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채소에는 칼륨 함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괜찮은 분들에 한해서 채소 섭취량을 적당하게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채소는 크게 비전분성 채소와 전분성 채소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 당뇨인들이 가장 맘 놓고 드실 수 있는 채소는 비전분성 채소예요. 예를 들면 오이나 가지, 그리고 브로콜리, 시금치와 같은 채소들은 전분이 적으면서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겠고요. 반면에 우리가 먹었을 때 단맛이 나거나 배가 부른 그런 전분성 채소들은 먹으면 무조건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구마, 감자, 그리고 단호박, 옥수수 이런 채소들은 전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 생각하시고 함량을 줄여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채소는 비전분성 채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콜리, 시금치, 아니면 오이, 가지, 상추, 양배추 등이 있고요. 이런 채소들은 100g당 탄수화물이 2에서 4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 염려가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 먹었을 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도당 흡수를 늦춰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기 때문에 이런 채소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4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 배변 활동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채소에 칼륨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칼륨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혈압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혈압 걱정을 좀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야채를 먹게 되면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80% 정도만 먹어라, 배를 한 80% 정도만 채워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야채를 식전에 잘 활용해서 드시면 포만감을 만들어서 식사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야채는 기본적으로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데쳐서 드시는 걸 가장 권해드리는데요. 너무 오래 삶거나 끓이게 되면 유효 성분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채소를 먹을 때 기름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지용성 항산화 물질이 흡수가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생으로 먹는다 이럴 때는 올리브유를 뿌려서 드시면 좋고요. 만약에 데쳐서 먹는다 할 때는 들기름으로 묻혀서 드시면 지방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용성 항산화 물질의 흡수율이 좋아져서 채소를 더 적극적으로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 중에 고구마, 감자, 단호박, 옥수수 이런 전분이 많은 채소들이 있어요. 이런 채소들은 가볍게 채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탄수화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걸 드실 때는 함량을
분량을 줄여서 밥을 대체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또 의외로 당근이나 비트 같은 채소 경우에는 생으로 먹을 땐 괜찮은데 익혀서 드시면 혈당 지수가 올라가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는 채소들도 있거든요. 이런 채소들도 주의해서 드셔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당뇨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채소가 감자랑 고구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감자는 으깬 감자 그리고 튀긴 감자 이런 거 안 되고요. 삶아서 식혀서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밥도 저항전분밥 만들어서 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자도 삶아서 식히면 저항전분 성분이 늘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삶아서 식혀서 껍질째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군고구마 굉장히 달죠. 삶은 것보다 군고구마가 더 달고 고구마 말랭이도 수분이 적기 때문에 당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고구마도 반드시 삶거나 쪄서 드셔야 되는데, 고구마를 삶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삶으면 전분이 젤라틴화 돼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살짝 단단하게 익힐 정도로 삶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자랑 고구마를 드실 때는 그냥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처럼 거꾸로 식사를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오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파프리카나 당근 같은 양배추 같은 그런 식전 야채를 활용해서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달걀이나 두부, 생선이나 닭가슴살 이런 단백질을 그 다음에 드시고 마지막에 고구마나 감자를 드시는 거를 가장 권해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채소는 바로 해조류인데요. 해조류가 무슨 채소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식물학적으로는 채소와 해조류는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바다에서 나는 채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해조류가 좋은 이유가 끈적끈적한 그런 섬유질 덕분에 포만감이 생겨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똑같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근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대체적으로 해독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에서 자라는 미나리나 콩나물 이런 채소들이 해독작용이 있듯이 해조류도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소들 드실 때 해조류도 같이 드시면 이런 해독작용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조류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제가 요새 가끔 해서 먹는 밥인데요. 톱밥을 지어서 드시면 식이섬유를 굉장히 풍부하게 먹으면서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톱밥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식전에 거꾸로 식사 개념으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충북 제천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당화혈색소가 14.6%라서 굉장히 높은 상태였는데, 이분이 나 이번에 당뇨 진단 받은 만큼 굉장히 열심히 몰입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열심히 하셨던 게 바로 거꾸로 식사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밥량도 줄이고 그 결과 체중 감량에도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 4개월 만에 당뇨약 내알을 다 끊고도 당화혈색소가 5.3%까지 낮아져서 당뇨를 졸업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가장 좋았던 졸업 꿀팁으로 꼽았던 게 바로 거꾸로 식사예요. 여러분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밥을 먹는 이 행위를 이길 수 있는 야채를 고르는 거예요. 저는 오이랑 과일 있으면 오이부터 먹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은 파프리카를 길거리에서 먹을 정도로 파프리카를 정말 좋아하는 지인이 있고, 또 제 친구는 여행을 갈 때 항상 당근을 싸갑니다. 현지에서 당근을 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밥 먹는 행위를 이길 수 있는 야채를 먼저 먹어야 밥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야채를 먹고 삶은 달걀이나 두부나 이런 간단한 단백질을 먹고 밥을 드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거꾸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채소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채소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영양소를 같이 먹어야 하는데 부족하기 쉬운 게 단백질과 지방이에요. 단백질, 지방을 적절하게 드시면 좋겠고, 우선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해주고 그리고 인슐린 기능을 도와주고 그리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같이 적절하게 섭취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방을 먹으면 위 배출 속도가 지연이 되면서 식후 혈당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건강한 불포화 지방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삶은 달걀이라든지 아니면 두부나 연두부 아니면 닭가슴살 그리고 저지방 치즈 이런 단백질 식품을 드시면 되겠고요. 지방은 좋은 지방으로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나 아니면 견과류 그리고 들기름, 올리브유 이런 건강에 좋은 지방을 선택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을 낮추는 식습관이라고 하면 현미 100% 밥이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식사 이런 거는 흔히들 실천하시고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아드릴게요. 바로 공복지침입니다. 공복지침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 저녁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녁밥은 먹고 3시간, 4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금식 한 채 그리고 자는 걸 공복지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하셔도 놀랍게도 공복혈당이 20은 뚝 떨어지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저녁밥 먹고 견과류 괜찮지, 사과는 한두 조각 괜찮대 이러면서 먹다 보니까 혈당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뚝 끊어도 정말 공복혈당이 20은 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고요. 또 이거를 또 오해하시고 저녁밥을 포식하고 3시간, 4시간 금식하고 소화가 다 안 된 채 자게 되면 혈당이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위장도 비워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3시간, 4시간 금식하고 잘 때는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로 잔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저녁밥을 너무 과하게 먹지는 않고 내가 먹을 양의 한 80% 정도 먹어서 자기 전에 3시간, 4시간 지나서 다 소화가 된 상태로 자는 것까지가 공복지침의 핵심이니까요. 2가지 잘 지켜서 공복지침 오늘부터 실천해보시고 공복혈당 뚝 떨어지는 놀라운 경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복지침을 하게 되면 3시간, 4시간 금식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7, 8시간 잠을 자게 되면 이것만 하셔도 12시간 금식이 돼요. 우리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16시간 굶는 건 못해도 12시간 굶는 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뭘 먹어야 하냐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저는 한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식을 먹고요, 아침부터. 그리고 만약에 나는 속이 안 좋아서 바빠서 한식을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다른 걸 대체해서 드시면 되겠는데 다른 걸 대체해서 드실 때도 한식처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갖춰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음식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가 어떤 걸 먹으면 나을지 이것만 먹으면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가득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정 음식을 먹고 당뇨가 낫는다는 환상은 깨셔야 되고요. 내가 당뇨에 좋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안 좋은 걸 안 먹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뇨에 좋다고 해서 현미밥 100%를 3끼를 먹는다든지 카무트 쌀로만 3끼를 하루 종일 먹는다든지 이런 지속하기 어려운 식사보다는 내가 정말 누구나 당뇨에 안 좋다고 하는 빵, 면, 떡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고 시럽 들어간 각종 음료들 그리고 단 음료들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인스턴트, 가공식품 이런 것도 최대한 멀리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식습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특정 채소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는, 편식하는 것도 좋지 않고 또 너무 과하게 먹는 것도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는 혈당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사실 합병증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당뇨 초기라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혈당 조절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는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치하면 투석에 이른다든지 실명까지 간다든지 합병증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 치료를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당뇨 증상이라고 하면 가장 흔히 겪을 수 있는 거는 밥 먹고 나서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음식, 그리고 운동, 수면, 스트레스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고혈압과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 습관 병이라고 하잖아요. 생활 습관이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폭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많아졌고 그리고 야식, 과식, 폭식하는 경향들이 좀 많아졌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육체 운동이 많았고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육체 운동보다는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기들이 발달을 하면서 걷는 양도 줄고 그리고 활동하는 양 자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가사노동도 많이 줄고 전체적으로 운동량, 활동량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수면이 많이 늦어지고 부족해지고 그리고 잘 자고 싶은데 못 자는 분들도 많고요. 불면이나 수면 장애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인데요. 현대사회가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고 있잖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다양해지고 심해진 것도 영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당뇨는 혈당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사실 합병증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당뇨 초기라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혈당 조절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방치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끌지 마시고 당뇨는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치하면 합병증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기에 알아차리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병은 혈관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많아지다 보니까 혈액이 찐득찐득해지고 혈액의 점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우리가 흔히 당뇨합병증이라고 하는 말초신경병증, 신증, 그리고 망막병증 이렇게 세 가지는 미세혈관 합병증이거든요. 당연히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미세한 혈관에 문제가 먼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합병증이 먼저 생기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방치가 되고 더 오래되면 결국에는 대혈관 합병증이 생깁니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 같은 거 그런 대혈관 합병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미세혈관 합병증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말초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림만 있었는데 나중엔 발가락에 상처가 나고 괴사가 돼서 절단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망막병증 경우에는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이 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건데 나중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실명까지 간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품이 있고 뭔가 소변이 탁하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나중에는 점점 심해져서 투석에 이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합병증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에 스쳐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말초신경병증이다 라고 했을 때는 40대 남자분이셨는데 처음에는 발 저림이 있었대요. 그때 치료를 했어야 했는데 방치를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발이 퉁퉁 붓고 진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상처가 나서 괴사로 급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한약 치료로 한 2달 정도 치료를 해서 40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긴 했지만 만약에 자칫 늦었다고 하면 정말 절단까지 이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평소에 눈이 침침하고 충혈이 잘 되는데 이런 상태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겼는데 이게 나중에 망막병증까지 이어진 분들도 있고요. 또 평소에 소변에 거품이 있을 때 그때 관리하고 치료를 했어야 됐는데 거품 그냥 뭐 사라지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투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30대 여성분이 오셨는데 1형 당뇨였어요. 근데 이분은 인슐린도 안 맞고 그냥 당뇨 자체를, 혈당 자체를 굉장히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는 뇌경색 증상을 보여서 큰 병원으로 보내드렸었던 그런 환자분도 기억에 납니다. 우선 가장 흔히 겪을 수 있는 거는 밥 먹고 나서 속이 쓰리다든지 더부룩하다든지 가스가 차다든지 이런 소화기 불편감이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식곤증도 많이 겪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굉장히 졸리고 몸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지고 나른해지는 이런 식곤증 경험해 본 적 있으실 텐데 바로 위장에 습담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후혈당이 특히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식곤증은 반드시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게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경우에는 나는 원래 당뇨가 있기 전부터도 음식을 먹으면 좀 자주 체했다 라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 나면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거나 아니면 포만감이 좀 오래 지속이 된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선천적으로 있으셨던 분들은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죠. 기능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의 운동성을 좀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너무 위가 차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소화기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음식 섭취를 잘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현미 100%의 밥을 먹고 나면 가스가 차고 뭔가 불편하고 더부룩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혈당 지수가 낮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무심코 현미밥을 계속 드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증상이 완화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밥을 먹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하면 위장이 쉴 시간이 없잖아요. 이럴 때 습담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노폐물이 위장에 쌓이는 건데 밥을 먹고 간식은 가급적 안 먹고 또 배가 고파지면 또 밥을 먹고 간식은 가급적 안 먹는 이런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나는 원래는 소화 기능이 괜찮았는데 당뇨 이후에 소화 기능이 안 좋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를 자율신경 실조증 또는 자율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성합병증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자율신경병증도 만성합병증 중에 하나로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우리 몸에 있는데 불균형이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소화기 관련해서는 밥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아니면 평소에 속이 쓰리다든지 복부 팽만감이 있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바로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1형 당뇨셨어요. 20대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은 자율신경병증이 굉장히 심각해서 물만 마셔도 복통이 있고
그리고 밥을 아예 먹을 수가 없어서 미음이나 죽으로만 겨우 식사를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분에게 맞는 한약 처방을 해서 자율신경병증이 극복이 돼서 다행히 나중에는 물도 마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아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당뇨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합병증이기 때문에 만성 합병증을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들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평소에 눈이 침침하다든지 충혈이 된다든지 아니면 살짝 요새 시력이 예전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망막병증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요새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든지 아니면 발가락이 살짝 저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말초신경병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근 들어서 소변에 자꾸 거품이 생겨 잘 안 사라져 이런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신호를 반드시 잘 캐치하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요새 유독 피곤해졌다라든지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든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든지 이런 피로감도 단순히 그저 넘길 증상이 아니라 당뇨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 당뇨가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더 취약하다, 면역력이 낮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피부 면역력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염증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가 되고,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사실 당뇨가 오는 거거든요. 간이 혈당을 저장했다가 방출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해독 작용이 잘 안 돼서 몸에 독소가 쌓여요. 이런 영향들 때문에 사실 피부 질환이 늘어나는데, 피부 면역력 같은 경우에는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이나 곰팡이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피부 병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 상처가 났을 때 잘 회복이 안 되는 분들 계시죠. 모기가 물렸는데 흔적이 좀 오래 간다거나 아니면 특히 다리에 상처 투성이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처 회복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염증이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뾰루지 같은 것들이 자꾸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간에서 해독이 잘 안 되면 독소가 많아지면 여기저기 피부가 원인 모를 가려움증이 자꾸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사실 당뇨가 생기기 오래전부터 손톱은 이미 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손톱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뇨가 있으면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말초 순환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손톱까지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손톱이 얇아지고요. 그리고 세로줄이 자꾸 생기고 꺼끌꺼끌해지고 뭔가 각이 느껴집니다, 만져보면.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갈라지기도 하고 홈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손톱의 변화가 있을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이게 당뇨랑 관련이 있구나 라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뇨 증상이라고 하면 보통 3다 1소를 말하거든요. 3다가 다뇨, 다음, 다식, 그리고 1소가 체중 감소, 이렇게 4가지인데 사실 혈당이 별로 높지 않는 당뇨 초기에는 느끼기는 어렵고요. 혈당이 많이 높은 고혈당 상태일 때 이런 증상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하나씩 설명해드리면, 우선 혈당이 높아지면 몸에서는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소변으로 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가야 되는데 알갱이라서 혼자 못 나가죠? 그래서 물을 자꾸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뇨, 소변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갈증을 자꾸 느끼게 되죠. 다음입니다. 자꾸 갈증이 나고 뭔가를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도당은 결국 에너지원인데 이게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뒤돌아서면 배가 고픈, 그래서 자꾸 먹게 되는 다식 증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는 적어서 생기는 체중 감소인데 이거는 에너지원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먹기는 하는데 체중은 자꾸 빠지는 체중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4가지 증상은 혈당이 많이 높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증상이라서 비교적 초기에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이런 증상을 느끼기 전에도 혈당이 높은 것만으로도 당뇨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소변에 거품이 있다는 거는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신장에서 재흡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단백질은 거품을 유발을 해요. 우리 계란 풀어보면 노른자 빼고 흰자만 이렇게 잘 저어보면 거품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흰자에 있는 단백질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면 거품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아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구나, 향후에 신장 기능이 많이 악화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색깔을 보고도 우리가 당뇨를 의심할 수가 있는데 실제 당뇨 경험이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들 하세요. 내가 소변 색깔만 봐도 혈당이 오늘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소변에 포도당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변이 노랗고요. 그리고 약간 엿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좀 단냄새, 설탕에 단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만 관찰하셔도 혈당이 높다는 신호를 알아차리실 수가 있어요.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내가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되면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르티졸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혈당이 올라가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져서 총체적으로 혈당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보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바로 단중 혈자리입니다. 엄지 따봉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단중 혈자리는 가슴과 가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슴 한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서 나머지 손바닥으로 눌러줍니다. 꾹꾹 이렇게 누르다 보면 꼭 가슴과 가슴 한가운데뿐만 아니더라도 위아래에 움직이다 보면 유난히 너무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장님 이거 뼈라서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어서 제가 이마도 눌러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마 눌러보면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뼈라서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약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경우에는 이런 단중 혈자리를 통해서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눌러서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풀어줄 때는 이렇게 깍지를 껴서 통통통통 쳐주면 그래도 조금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진단과 치료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하면 공복혈당이 높은 공복혈당 장애와 그리고 식후혈당이 높은 내당능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선 공복혈당 장애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혈당이 높은 거기 때문에 저녁 생활을 특히 더 잘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밥을 먹고 3시간, 4시간 금식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물 외에는 나머지는 안 먹는다.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잠자는 것도 공복혈당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서 11시나 적어도 12시 전에 주무시고 7, 8시간을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공복혈당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꼭 지켜주시면 공복혈당 장애를 극복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나는 식후혈당이 높은 내당능 장애다 라고 했을 때는 먹는 거를 잘 하셔야 되겠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먹을 때는 거꾸로 식사를 활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식후에 반드시 10분 정도는 많게는 한 30분 정도는 식후 운동을 해주시면 식후 혈당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당뇨가 없다라고 해도 당뇨를 예방하려면 식사 리듬과 수면 리듬은 꼭 지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식사 리듬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은 2끼, 내일은 4끼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안 먹다가 저녁에 폭식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췌장이 굉장히 지쳐서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습관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리듬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면 리듬을 잠자는 시간,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 총 수면 시간 이런 패턴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11시나 12시 전에 자는 습관, 그리고 총 7, 8시간은 자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서 수면 리듬도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 전조 증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 몸은 한 번에 아프지 않아요. 한 번에 당뇨가 오거나 한 번에 암이 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다 신호를 줍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다든지 아니면 손톱에 세로줄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 뭔가 속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말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겨버리면 큰 병을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작은 증상들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언제 없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없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거는 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최대한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작은 증상들이 또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큰 병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꼭 기억하셨다가 증상들이 느껴지면 바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이 노폐물들을 잘 배출해주지 못해서 자꾸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단순히 투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에 거품이 많아집니다. 아니면 신장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소변 색깔이 굉장히 붉어질 수가 있고요.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하죠. 그래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습관을 잘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게 과일 중에서는
통계를 보면 100명 중에 7.7명이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고요. 특히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 즉 25%가 만성 콩팥병을 이미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당뇨 환자도 계속 급증하고 있고 고혈압 환자도 급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성 신부전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도 무섭지만 사실 그 전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전신적인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신장이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수분 대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부종이 자꾸 생깁니다. 여기저기 붓고 특히 전신이 부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신장은 혈압 조절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굉장히 높아지는 고혈압 상태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주고 배출해줘야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노폐물들을 잘 배출해주지 못해서 자꾸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걸 요독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요산이라든지 크레아티닌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몸에 쌓여서 이상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신장은, 즉 콩팥은 심장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펌핑해주고 콩팥은 걸러주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심장 기능도 약해지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번째로 전해질 균형도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칼륨이나 인 수치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빠져나가야 하는데 몸에서 너무 쌓이기 때문에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고 인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소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신장이 재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자꾸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단백질이 자꾸 나가니까 우리 몸에 단백질이 필요한 여러 곳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히 투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신장 기능 저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이 사구체 열가율이 19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신장의 기능이 19%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변화를 이분에 대입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수분 대사가 안 되다 보니까 부종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굉장히 심해져서 혈압약도 먹고 있습니다. 이분이 드시는 약이 정말 한 움큼이라고 할 정도이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자꾸 높아져서 통풍약이라고 하죠. 요산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통풍약도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이 와서 칼륨 수치가 너무 높고 인 수치가 너무 높아서 관련된 약을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뇨가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단백질 손상이 오죠.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너무 적게 먹을 수도 없는 적정선을 항상 유지해서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약도 정말 수십 가지를 먹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이분의 현실이었어요. 우선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거품뇨가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부종이라고 하죠. 이 2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을 재흡수를 해야 하는데 재흡수를 잘 하지 못해서 자꾸 단백질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단백뇨라고 하거든요. 단백뇨가 생기면 우리 계란을 풀어보면 노른자 빼고 흰자만 풀었을 때 거품이 생기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면 거품이 많아집니다. 이런 증상을 초기에 느끼실 수가 있고요.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혈뇨가 생기거나 아니면 신장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소변 색깔이 굉장히 붉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소변은 맑아야 되는데 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소변 색깔의 변화만 봐도 신장 기능이 저하됐나? 라는 의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종인데 부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언제 붓냐?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는 눈꺼풀을 비롯해서 특히 얼굴이 붓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나 저녁에는 하체 부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리나 발목 같은 데가 붓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전신 부종이 생기는 거고 한쪽에만 생기기보다는 양측으로 대칭으로 부종이 생기는 게 신장 기능 저하의 부종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정말 심하면 함몰 부종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꾹 눌렀을 때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 회복되는 함몰 부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됐구나 이렇게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거품뇨랑 부종은 우리가 몸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있는 조기 느낄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잘 관찰하시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신장 기능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관리하시고 치료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이미 당뇨나 고혈압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뇨가 있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고혈압이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괜찮은지 거품이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생활하시고 혈압이나 혈압뿐만 아니라 이런 신장 기능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너무 많이 악화된 경우라고 하면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신장 기능이 아직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식습관을 잘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게 골고루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자연에서 유래한 음식들을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때 특정 색깔, 특정 음식보다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다양한 음식을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의학에서도 청적 황백 흑이라고 해서 오행의 색깔인데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하버드 의대에서도 조화로운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 드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오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청적 황백흑 중에 신장에 해당하는 색깔은 흑입니다. 바로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검정색 쌀이나 흑미라고 하죠. 검정색 콩, 검정콩, 그리고 검정색 깨, 검정깨라고 하죠. 이런 검정색의 음식들을 섭취를 하면 신장 기능이 튼튼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검정색 음식들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의 경우에는 동물 단백질, 예를 들면 육류나 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꾸 이런 동물 단백질을 먹게 되면 혈액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이 탁해지고 혈류순환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단백질보다는 가급적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채소나 과일에는 황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굉장히 이롭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와 배를 가장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과와 배가 칼륨 함량이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과와 배에 있는 펙틴 성분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신장의 부담을 낮춰주고 신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과와 배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과와 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전신염증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특히 당뇨인들의 경우에는 딱딱한 과일이 혈당을 좀 덜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전신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악화된 경우라면 사실 과일을 먹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 섭취가 늘어나면 혈액이 산성화되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신장에 무리를 줘서 신정지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 섭취를 적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경우라면 얇게 썰어서 물에 담가서 먹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소량씩 2분의 1컵이나 3분의 1컵 이런 식으로 소량씩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 배를 먹을 때 일단 껍질은 다 벗기고요. 그리고 얇게 썰어서 물에 담갔다 드시거나 데쳐서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칼륨이 일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밥의 경우에는 통곡물만 100% 밥을 짓게 되면 통곡물에는 특히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잡곡과 백미를 1대1로 반반 섞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야채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데쳐서 먹어야 마찬가지로 칼륨이 일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야채는 데쳐서 나물로 만들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겠고,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육류나 지방 같은 동물 단백질보다는 가급적이면 동물 단백질 외에 두부나 달걀, 생선, 콩과 같은 좀 부담이 좀 덜한 단백질을 대신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때 고기를 먹어야 우리가 철분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고기는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단백질들 중에 콩이 그래도 철분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콩을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철분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콩 중에서는 렌틸콩이 철분이 가장 많은 편이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렌틸콩 넣어서 지어서 드시면 되겠고, 콩 아니더라도 낫또나 청국장 가루 같은 거 활용하셔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을 드실 때 철분 흡수가 잘 되려면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면 철분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빨간 파프리카나 딸기, 키위, 브로콜리, 그리고 귤이나 레몬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면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꼭 육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신장 기능을 고려한다면 기름에 볶거나 졸이게 되면 나트륨 함량도 높아지고 칼륨 섭취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치거나 찌는 방식의 조리법을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채소는 데치거나 물에 담갔다가 드시는 것만으로도 칼륨이 일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칼륨 섭취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데치거나 물에 담갔다가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장은 절대 한 번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거품료와 그리고 소변의 색깔, 냄새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폭식을 하거나 야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게 되는 이런 안 좋은 식습관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피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은 사구체로 이루어졌는데 사구체는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하죠. 그래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지려면 잠 잘 자야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줄여야 하고요. 음주나 흡연을 피해야겠죠. 이런 음식과 운동 외에도 나머지 생활 관리들을 철저히 하셔야만 신장 기능을 예방하고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서 오신 분들을 보면 크게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몸의 기능이 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생활관리를 조금만 못해도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들을 보고요. 또 후천적으로 생활관리를 정말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안 좋게 하는 경우에 신장 기능이 악화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의 생활관리 특징을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그리고 잦은 외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섭취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신장에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식사도 불규칙하고 야식, 폭식, 과식을 일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채소보다는 신장에 부담되는 그런 육류 위주의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장에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사의 종류도 좋지 않고 식사도 불규칙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모든 약 그리고 모든 영양제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나는 내 몸에 좋을 거다 생각을 하고 먹는다 하더라도 이런 영양제나 약들이 신장에 무리를 주고 독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주치의랑 상의해서 선별된 영양제나 선별된 약만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드시면 안 된다 딱 하나 말씀드리자면 고단백 보충제예요. 고단백 음료나 고단백 파우더,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드시게 되면 가뜩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신장이 굉장히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소도 많이 유발하게 되고 신장 기능도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단백 보충제는 꼭 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뇨만 있는 것보다 우리가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겪어야 될 문제들 그리고 겪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저는 환자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음식도 물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마셔도 안 되고, 단백질도 오늘 먹어야 할 단백질 섭취량을 꼭 지켜야 돼서 더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덜 먹어도 안 되는 이런 총체적 난국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실 때 신장은 미리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조기 신호들 그리고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 먹어야 할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 꼭 지키시고 신장 건강 지켜내시길 바랍니다.